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선 전부 다 결혼을 하셨나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이 여자분일지 남자분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자분이라면 어떤 시집살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댁이면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겠냐고요. 최근에 젊은 친구랑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자 시댁 만나면 그냥 나 죽었소 하고 납죽 엎드려서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대단한 시댁이면 그까지 시집살이 나중에 떨어질 유산을 생각해서 평생이고 견딜 수 있다고요.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공짜는 없고 직장 다니면서 그 돈 벌 생각하면 몇 배는 더 힘들다. 차라리 시집살이 견디는 게 낫다. 그 얘기 들으니까 다들 모른다고 참 편히도 생각하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서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제가 딱 그런 막대 먹은 시댁 제대로 뒤집어 엎고 나온 산 증인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소개 한 번만 받아봐, 응? 엄마 친구 미령이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가 요즘 나가는 골프 모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 걔가 어디 끈떨어진 사람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 봤어?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강남 바닥에서 준재벌 소리 들으면서 산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뭐 정치계도 기웃거리려고 지금 골프 모임이니 뭐니 그렇게 사교계란 사교계는 벌집처럼 다 들쑤시고 다니는 거라고. 너 잘하면 남편 덕이 아니라 시어머니 덕복이 생겼으니까 그러지 말고 소개 한 번만 받아봐. 어? 너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정말. 왜 이래? 내가 결혼 안 하면 엄마가 죽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 엄마 죽어. 너 엄마 쪽팔려 죽게 하려고 작정했어?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기껏 유학까지 다 보내놨더니만 누가 네 꿈 그렇게 신나게 펼치고 살라고 보내놓은 줄 알아? 좋은 집 시집 가서 넌 엄마처럼 고생 안 하고 남편 떡, 시댁 떡 보고 살라고 그렇게 보내놨더니만 왜 결혼을 안 한대, 결혼을. 아유, 됐어, 몰라. 그래, 너 혼자 그렇게 평생 늙어 죽든지 해. 울긴 또 왜 울어? 나 정말 못 살겠네. 알았어, 그래. 소개 받을게, 받아. 그럼 됐지? 제가 처음에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요. 누구는 뭐 운명적인 만남 덕분에 첫눈에 반해서 남편 될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졸졸 쫓아다니느라고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그랬다는데 적어도 전 아니었어요. 엄마 때문이었죠. 등 떠밀려서 어거지로 만났다고 하는 게 더 맞는 소리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화목한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랐습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일찌감치 돈 걱정 없이 유학도 다녀와서 회사 생활하고 있고 하나 있는 남동생도 군대 다녀와서 사업이니 뭐니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지금은 정신 차리고 대기업 들어가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요. 남동생한텐 결혼해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꼭 저한테만 그래요. 나름대로 이름난 회사에서 회사 생활 잘하고 있고 전 회사에서 내 직급 올라가는 데 관심 더 많은 사람이지 누구 와이프 무슨 사모님 이런 소리 듣는 거 어렸을 때부터 큰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건 엄마의 꿈이었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공부 열심히 시키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이유가 나중에 들어보니 시집 잘 보내려고 그랬다는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허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더니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별 수 없나 싶어서요. 엄마 인생도 꼭 똑같았거든요. 그 나이에 이화여대까지 나와놓고 나서도 평생 아빠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집살이 다 견뎌가면서 사는 것이 아직도 자기 인생 최고의 스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저희 엄마라서요. 그리고 그게 다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그런다고 개천에서 용난 수준이 아빠 집으로 시집 와서 그러는 거니 하나밖에 없는 딸은 꼭 구김살 없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자기처럼 그렇게 고생 안 시키고 살게 할 거라고. 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뭐 부잣집엔 시집살이 없나요? 다 자기 보고 겪은 울타리 속만 아는 거죠.
하여튼 결혼 안 한다, 좀 늦게 하면 뭐 어떠냐 한마디 했더니 친정엄마가 아주 중내산에 별소리를 다 하시길래 결국 못 이기는 척 선을 보게 됐고 결국 그 잘난 집안 아들내미랑 선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그런 부잣집에서 장남으로 자랐으니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겠어요. 구김살도 없고 평판도 괜찮은 중소기업 팀장이었죠. 처음에 선보러 나갔을 땐 친정엄마가 얘기만 듣고 강남바닥에서 준재벌 소리 듣고 산다는 집 아들이라서 뭐 이러쿵저러쿵 돈 자랑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가시도친 소리도 많이 했었거든요. 땡땡 기업 다니신다면서요? 유학도 다녀오시고 열심히 사셨네요. 공부도 잘하시고 솔직히 진서 씨에 비하면 제가 너무 모자란 사람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네요.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팀장 단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진서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뭘 많이 해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돼서요. 네?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벌 만큼 벌었고요. 제 명의로 아파트도 있어요. 회사에서 직급도 높고 앞으로 승진도 쭉쭉 할 거고요. 결혼해서도 직장 관둘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남편 돈이나 써제끼는 그런 개념 없는 여자로 보셨으면요.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식으로 저 생각하는 사람이랑 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이만 일어날게요. 안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선짜리였는데 나름 저를 치켜 세워주려고 한 소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듣자 하니 영 기분이 나쁜 거 있죠? 기분이 확 상해서 남편이 뒤에 무슨 말을 하려던 거 더 듣지도 않고 팩 짜증을 내면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먼저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집에 와서 선자리는 어땠냐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좀 잘 좀 해보지 그랬냐 얘기를 하시는 엄마에게 그렇게 별로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으름장을 놔서 또 친정엄마의 뒷목을 잡게 했었죠. 기분 상하게 해드렸으면 죄송하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해명하고 싶다. 구구절절 문자가 오기도 했는데 다시 이어지지 않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답장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다시 만난 건 의외의 장소였죠. 엄마가 이번 주말에 보육원 봉사활동 가는 거 알지? 애들이 빵을 그렇게 잘 먹어서 빵 좀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손이 부족하니까 이번 주엔 너도 가서 좀 도와. 월급에서 11조처럼 돈만 딸랑 보내놓는 거 그거 봉사 아니다. 가서 애들 얼굴 보고 챙기고 하는 게 그게 봉사지. 엄마가 보기엔 네가 뭔가 업보가 많이 쌓여서 시집 못 가는 게 분명해. 이렇게라도 얼른 풀던가 해야지.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 가지고 닥달하는 것만 빼면 심성은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온 가족이 다 그래요. 아버지도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늘 내가 번 만큼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어려운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죠. 저희 엄마도 은퇴 후에 집에서 놀면 뭐 하겠냐면서 아버지께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주셨거든요. 거의 뭐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방이긴 하지만요. 집 근처에 있는 보육원 애들이 빵이며 과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엄마가 종종 직접 만든 간식들을 가지고 가서 봉사활동을 하셨고 전 일 때문에 자주 가진 못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따라가서 일손을 돕는 정도였어요. 그날도 하도 잔소리를 하시는 통에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하필이면 그 보육원에서 생 난리를 피우고 헤어졌던 남편을 떡하니 다시 마주치게 된 겁니다. 애들이 아저씨 아저씨하고 달라붙는 게 한두 번 온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어색해 죽을 것 같은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자리를 만든 남편의 얘기를 듣고 저 정말 그 자리에서 창피해서 혀라도 콱 깨물고 죽어버려야 하나 했다니까요. 저희 집이 워낙 졸부란 얘기가 많아서 진서 씨가 제가 한 말을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요. 그래도 꼭 한번 만나서 해명은 하고 싶었습니다. 저 정말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 들어간 회사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조촐하고 소소한 결혼 생활하게 되더라도 괜찮으실지 지레 걱정해서 한 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그때 괜히 예민해서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정말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나도 결국에 졸부라는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오해를 푼 저희는 자연스럽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큰딸을 시집보내고 싶어 했던 친정에선 제 결혼을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을 했고, 저도 만나면 만날수록 집안 배경이나 환경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소탈한 남편의 모습이 더욱 좋았어요. 다만 결혼을 하기 전부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시어머니였죠. 사람들이 괜히 없는 말 지어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졸부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딜 가든 돈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아들 둘 키워오신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자식 잘 키운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야 여느 부모님이나 다 마찬가지셨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뭐랄까요? 결혼 전부터 조금 과한 느낌이 있으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얘기 잘하고 자리를 파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주차장에 있는 제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잠깐 차에 타서 얘기를 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할 말이 있으신가 하고 남편이랑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넌 남편 없으면 얘기도 못 듣는 애냐 하고 면박을 주시면서 차로 거의 밀어 넣다시피 하시길래 살짝 벙찌긴 했죠. 그 뒤로 들은 얘기가 더 벙쪘지만요. 어지간한 집안이었으면 우리 중식이 장가보낼 생각도 안 했을 거다. 너도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장차 큰일을 할 집안이야. 얘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독립적인 성격이라 뭐 나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지만 그런 여유로운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지 엄마가 먹고 살만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니? 적어도 너희 집은 우리 집이랑 어느 정도 수준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도 별소리 안 한다만 앞으로 니네 집 딸이 아니라 우리 집 며느리다 생각하고 처신도 조심하고 회사도 계속 다녀라. 난 뭐 결혼했다고 일 관둬라 하는 그런 촌스러운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나도 밖에서 내세울 며느리 명함은 있어야지. 아, 네. 저도 뭐 결혼하고 딱히 일을 관둘 생각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진짜 자주 하는 소리 중 하나가 그 명함 소리거든요. 명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명함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엄청 많으세요. 정작 그렇게 명함에 집착하시는 시어머니가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시고 학위 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시집을 오고 난 이후였지만요. 전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자가 제대로 성공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한테 손 안 벌리고 중소기업 들어가서 팀장 달고 있는 큰아들의 명함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나마 그 큰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인 제 명함, 저희 친정 명함은 꽤나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나마 이 결혼이 큰 반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작 저희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종종 부끄러워하는 눈치지만 말입니다. 여튼 찝찝하고 쎄한 구석은 있었지만 결혼을 망설일 만한 큰 이유는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결혼했다고 직장을 관두는 게 그런 촌스러운 짓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뭐 시어머니랑 결혼을 하나요? 남편이랑 결혼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사람 좋다는 평판 자자했던 남편 성품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했으니까요. 어디 다른 데 새는 것 없이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할 일 다 하는 남편이었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고 부부 사이도 좋아서 엄마 잔소리가 튀어나오기도 전에 아이도 금방 생겨서 낳았습니다. 남편이랑 사이좋게 육아휴직 1년씩 쓰고 애 클 때까진 정신없어서 시댁에 왕래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애는 온 마을이 같이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시댁이 아무리 불편해도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께서 잠깐이라도 좋으니 애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었는데 내가 니네 애 봐주는 보모인 줄 아냐 한 소리 하셔서 한동안 사이가 소원해졌던 적이 있어 그 뒤로는 시댁과 왕래가 그렇게 잦았던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디니? 어머님, 저 지금 잠깐 친정 왔어요. 영준이 친정에 맡기고 볼일 좀 보려고요. 그놈의 친정은 아주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하면서 왜 시댁엔 손주 얼굴 보여주면 닳는다니?
내가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본다고 그냥 다 오냐 오냐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다. 이제 애도 어느 정도 크고 너도 네 친정에 애 맡기러 갈 정도면 애 데리고 밖에 나오는 거 불편하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애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밥 먹어라. 저희 집에서 시댁이 가깝디라고도 하면 또 몰라요. 퇴근길은 거의 40분, 50분 걸리는 거리인데 뭐가 또 마음에 안 드셨는지 친정이 잠깐 애 맡기러 왔다는 소리에 통보식으로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밥 먹으러 와라 한 소리를 하시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아들이랑 엄마 사이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했냐면서요. 살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악감정을 가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적잖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옆에서 애 봐주던 친정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저도 어버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친정엄마는 오히려 네가 잘못했다고 불편해도 시어머니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왕래는 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옛날 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아니 애 좀 잠깐 봐달라고 할 땐 보모 같다고 싫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애 좀 크니까 데리고 와서 얼굴 비춰라 이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돈도 서운하시지. 그러지 말고 장서방이랑 잘 얘기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 가서 밥도 먹고 그래. 아 나야 니네 아빠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한다지만 사돈은 혼자잖아. 나이 먹으면 사람이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친정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또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처음엔 저도 그래 내가 먼저 잘하자는 마음으로 시댁에 먼저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존재인 건지 아니면 저희 시어머니만 유독 그러는 건지 몰라도 불편한 상황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생기기만 했어요. 시댁에 가면 묘하게 저만 기분 나빠져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기분이 나쁜데 할 말은 딱히 없는 이걸 또 문제 삼자니 나만 속 좁고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렇다고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자니 호구된 것 같은 그런 거요. 아이고 우리 영준이 왔어. 영준아 이리 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밥 먹자. 여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 좀 드려. 애 저렇게 밥 먹이면 버릇 나빠진다니까. 애가 자꾸 외갓집에 가서 간식이고 뭐고 다 받아 먹으니까 집에 와서 때만 쓰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에이, 엄마도 오랜만에 영준이 보셔서 반가워서 그러시지 뭐. 어때? 하루밖에 안 되는데 이왕 집에 온 거 좋게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자. 응? 다들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요. 애 키우는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걸요. 친정엄마 집에 애 맡길 때도 애가 아무리 뗐어도 이건 안 된다고 해주세요. 저건 안 된다고 해주세요. 신신당부를 하고 애를 맡기는데 외갓집에만 오면 어머님 이러면 자꾸 애 버릇 나빠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이 경일게요. 아무리 애가 예뻐서 그렇다지만 그 내막에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깔려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애가 제일 잘 알거든요. 애미야, 뭘 그러고 서 있어? 집에 맏며느리가 오랜만에 왔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영준이 엄마 회사에서 바빠서 일주일 내내 고생했어. 앞치마 이리 줘, 같이 해. 아이고, 그런 꼴값은 네 장모 앞에서나 가서 떨어.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려고 그래. 네가 시댁에 와봤자 얼마나 온다고 며느리가 시집와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들어? 예, 진서야. 네가 한번 직접 대답을 해봐라. 너 설마 이게 시집살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 쭉 내밀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 참 며느리 눈치 보여가지고 내가 뭐 네 손에 물이라도 묻힐 수 있겠니? 대체 사돈댁에서 내를 얼마나 오냐 하면서 키우셨길래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집에서도 집안일 우리 중식이 다 시키는 거 아니니? 그럴 거면 집에 들어와 살아. 화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하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고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까지 꼭 다 한 통속인 것 같아서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 집에서 꼭 저만 혼자서 왕따가 된 것 같아서요. 우리 중식이, 우리 영준이, 남편이랑 제 아들은 버젓이 이름 불러주시면서 저는 꼭 애미야, 영준이 애미야, 거기, 여기, 새아가라는 고급스러운 호칭은 바란 적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 한 번을 안 불러주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뭐 얼마나 좋은 호평을 듣고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그렇게 썩 좋은 시어머니 아니었다고요. 겨우 이 정도 일 가지고 시집살이라고 생각하냐 물으시면 또 거기서 아니라는 소리 말고는 할 말이 없거든요. 정말 이게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그 정도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맞지 않냐 하시는데 제가 시댁에 와서 일을 하기 싫어 이렇게 뻔질거리는 거 아니라고요. 마음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요.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싶어도 제 마음이 우러나지 않게 틱틱거리시는데 그걸 어쩌나요? 와가지고 생전 좋은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는데 매번 이렇게 애기 얼굴 보여주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느낌이야. 진짜 기분 나쁘다고. 당신 저녁 먹을 때 못 봤지? 난 어머님이 무슨 수문장인 줄 알았어. 어쩐 일로 내 옆에 앉으셨나 했더니만 내가 무슨 반찬 좀 집을라 치면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은근히 잡아당겨가지고 당신이랑 영준이 앞으로 쭉 쓱 끌고 가시더라. 아, 며느리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집에 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매번 굽실거리며 와야 돼? 에이, 설마 우리 엄마가 좀 툴툴거리고 못된 구석은 있어도 그렇게 괴팍한 노인네는 아니야. 진짜로 그러셨으면 그건 진짜 어디 TV 사연에 나올 감이다. 당신이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랬던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 식구잖아. 너무 함부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영준이도 다 들어. 다 알아. 당신이 우리 엄마 미워하면 영준이도 자기 할머니 미워하는 애로 크는 법이라고. 눈치 없는 남편도 제 속을 긁는데 한몫했어요. 물론 남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법은 아니었죠. 누가 자기 앞에서 제 엄마 욕을 하는데 기분 좋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남편은 제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설마 우리 엄마가 꼬장꼬장 하기로 써니 그렇게야 못됐을까 하고 못 믿는 눈치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버젓이 돌을 맞는 개구리 앞에 있는데 에이 그래도 아닐 거야 하고 끝끝내 부정하려는 눈치인 남편이 어느 순간부턴 꼴도 보기 싫어서 저도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만 그냥 입 닫고 아 내가 오바 떠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삭혔죠. 부모님 밑에선 방구석 여포처럼 온갖 잘난 척을 하면서 큰 소리를 냈었던 제가 시집와서 이렇게 시댁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며느리로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시어머니의 갈굼에서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 무슨 수로 말이냐고요? 시어머니에게 거의 주적 수준의 저를 미워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대가 나타났거든요. 제가 시동생이 하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도련님이요.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아들 둘 잘 키워놓은 걸 평생의 훈장처럼 내세우고 사셨던 어머니셨는데 대뜸 결혼을 하겠다며 집안에 폭탄을 던진 도련님이 데려온 동선 그 소식보다 몇 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식이 상견례 자리에 정말 우리까지 안 가도 괜찮을까? 우리까지 우르르 다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원래 상견례 자리는 쪽수 맞춰서 가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좀 그렇긴 하네. 지난번에 집에 인사 올 때 빼고는 동서랑 제대로 인사도 해본 적도 없이 상견례 하는 거잖아. 뭐 그동안 우리가 도련님이랑 딱히 왕래를 하고 지낸 것도 아니지만. 시댁이랑 왕래가 잦지 않았으니까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죠. 대화도 잘 안 해서 늘 어색했고요. 솔직히 도련님보다야 새로 생길 동서가 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드디어 나도 이 어려운 시댁 생활을 같이 나눌 진정한 전우가 하나 생기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대했었다고요. 남동생밖에 없어서 그런지 항상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었고 동서가 들어오고 나면 정말 자매처럼 잘 지내야지 동서는 몰랐겠지만 전 동서가 시집 오기 전부터 그렇게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면 일단 투덜거리고 보는 저희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결혼도 한 큐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혼 전에 들어선 애 때문이었다고 200% 장담합니다. 상견례도 뭐 형식상 치러지겠구나 했는데 그날 남편한테 동선의 집안 사정을 처음 듣게 됐고 동서도 결혼 생활 어지간히 힘들겠구나 예상했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걱정돼서 그래. 혹시라도 재수 씨한테 무슨 소리라도 하실까 싶어서. 사실 재수 씨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 고아래 고아.
그래서 오늘 상견례 자리도 그렇고 결혼식 날도 그렇고 이모랑 이모부가 대신 나오신다고 했는데 뭐 거기도 형식상 가족일 뿐이지 그렇게 가깝게 왕래하고 지내는 눈치는 아니더라고. 사람은 참 착해 보였는데. 뭐? 당신은 그 소리를 왜 이제야 꺼내고 있어? 얼른 옷 챙겨 입어. 상견례 몇 시랬지? 어머님한테 얼른 연락드려. 우리도 가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당신이 전해? 동서가 고아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모르겠어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성격상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구나. 그래도 먼저 며느리 생활을 해봤다고 눈치가 빨라진 모양이죠. 남편을 닥달해서 부랴부랴 상견례장으로 나갔습니다. 동서는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꽤나 놀란 눈치였고 동서네는 휑하고 우리 쪽은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민망하기도 했지만 동서 손 붙들고 제가 먼저 그랬어요. 동서,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해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으면 오늘 상견례장에서 기분 나쁜 소리 나오더라도 그냥 귀 막고 시어머니 얼굴이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해. 알겠지? 동서 얘기 들었어.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컸을 거야. 우리 어머님 말 가시도 친 게 어디 하루 이틀이냐고. 우리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부랴부랴 달려왔어. 형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 뱃속에 있는 우리 복덩이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참고 버티려고요. 그래도 형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곧이어 상견례장에 찬바람 쌩쌩 부는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오셨고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돌봐주시진 못했지만 부모 잃고 혼자 고생 많이 했는데도 누구 하나 원망하는 법 없이 애가 참 착하게 컸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시댁 만나서 시집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없다. 도련님이랑 저희 시댁 칭찬 일색이었던 동선의 식구들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한번 맞장구를 쳐주고 아이고 사돈댁도 고생하셨네요. 그 한마디를 해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지나치게 깔보는 말투에 자리에 앉아있던 저랑 남편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너희 결혼하고 나면 당연스레 시댁 들어와서 살아야지. 부모가 없으니 혼주석 비어있는 거야 그렇다 치고 배운 게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가르칠 일이 구말리라 걱정이네요. 제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교육이나 시키고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다 보니 어디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명함 내밀기도 참 창피한 일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그 자리에 나가보길 잘했죠. 남편이 헛기침을 하고 시어머니 무릎을 툭툭 치면서 눈치를 주는데도 시어머니가 얘는 왜 사람을 치고 난리야 하면서 짜증을 냈지만 적어도 그런 개념 없는 소리가 계속되는 건 겨우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시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하시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풀이 잔뜩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서였습니다. 부모 없는 게 뭐 큰 죄도 아닌데 오히려 부모 없이 이 정도로 살아준 것만 하더라도 기특하고 자앙한 일인데 그 자리에서 그걸 인정하지 못해주는 건 시어머니 딱 한 사람뿐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명식이한테도 잘 얘기했어. 앞으로 집에 살 거면 재수 씨 스트레스 받지 않게 엄마랑 노선 확실히 하라고. 내가 그거 제대로 못해서 맨날 당신한테 혼났던 거잖아. 당신이 그거 한마디 한다고 변할 식구들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겠지. 아휴, 모르겠다. 나도 시댁엔 발길 뚝 끊고 살려고 했었는데 동서 때문에 자주 들여다보게 생겼네. 그렇게 상견례부터 삐걱거리던 결혼. 결국 동서 뱃속에 있는 시조카 복덩이 덕분에 성사됐었네요. 이게 정말 복덩이인 건지 아닌 건지 싶었지만 동서한테 가르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데 빚내서 분가하고 살아서 뭐 하겠냐며 시어머니는 정말 서방님과 동서를 시댁으로 들이셨고 전 그게 어쩐지 계속 마음이 쓰여서 일부러 시댁에 자주 찾아가게 됐어요. 초반엔 시어머니 잔소리도 좀 들었죠. 애 낳고 나서도 애 얼굴 한 번을 제대로 안 보여줬던 애가 우리 집에 뭐 꿀단지라도 숨겨놨냐고 요즘 왜 이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냐고 말이에요. 여자의 의리 같은 거죠. 동서 이거 받아. 시댁에 있으니까 괜히 돈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러지? 애 가졌을 때 뭐든 잘 먹어야 돼. 서러운 것도 없어야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친언니한테 연락한다 생각하고 나한테 편하게 연락하고 그래. 나도 요즘 안식년이라 회사 일 쉬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동서 편하게 놀러도 다니고 하게. 알겠지? 아줌마한테 과일 해놨으니까 시어머니 없을 때 동서만 과일도 좀 챙겨 먹고 어머님은 뭘 차려놓으면 꼭 맛있는 거 혼자 다 드셔서 그치? 그래도 형님이 자주 와주시니까 제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정말. 왜 그렇게 마음이 가고 안쓰럽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는 시댁을 자주 안 온다고 짜증이셨던 시어머니께선 요즘엔 제가 부쩍 시댁을 자주 찾아뵙게 되면서 불편한 기색을 팍팍 내비추시더라고요. 제가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동서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누구보다 더 빠르게 눈치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사연이 많은 사람이니까 평소에도 얼굴이 그늘지고 힘든 구석이 있어 보인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말이지 동서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걷어내기 힘들 정도로 참 어두워 보인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동서,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자네 눈빛이 영 슬퍼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서 그래.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나가서 쇼핑이라도 좀 하고 오자. 애기 용품이니 뭐니 미리부터 사놓고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 나 동서한테 물려줄 애기 용품 하나도 없다? 그런 거 물려받아 쓰는 거 아니야. 다 새 걸로 사서 써야지. 나가자. 내가 나가서 동서 옷도 한 벌 사주고 애기 용품도 사줄게. 이젠 배가 불러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여전히 어둡기만 한 동서 얼굴이 걱정이 돼서 밖에 나가서 콧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까 싶어 동서 팔짱을 끼고 밖에 나가자 하는데 팔짱을 끼자마자 아야 소리를 내면서 팔을 빼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랬던 적도 있었어요. 아들 키우면서 힘이 좋아지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팔을 3개 잡았나 하고요. 동서가 아니라고 팔을 조금 삐끗한 것 같다고 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렇게 동서 끌고 여기저기 쇼핑도 다니고 실컷 놀다가 저녁이 다 돼서야 시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동서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참 저도 마음이 찡해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하면서 시댁에서 지내고 있을까 싶어서요. 형님, 다음 생엔 형님이 꼭 제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 제가 형님보다 형님으로 태어나서 그거 배로 갚고 돌려주면서 살고 싶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동서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 준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게 살고 무슨 일 있다 하면 내가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다음번엔 동서가 먼저 연락하고 동서가 먼저 찾아와. 알겠지? 그럴게요, 형님, 그럴게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동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지니까 동서한테 설마 별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실컷 놀고 들어가니 현관에서부터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기다리고 계세요. 또 뭐가 저렇게 안이 꽂고 마음에 안 드실까 싶었는데 대뜸 저한테 너는 왜 얘를 챙기냐입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니까 챙기죠. 동서니까. 제가 못 챙길 사람 챙겼어요? 네가 하루 종일 애 데리고 밖으로 놔두는 통에 집에서 해야 할 일 하나도 못했다. 너 거기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밖에 나가서 할 일 없이 놀고 시간 때울 수 있는 것도 다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럴 깜냥이 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배가 불러온 산모 밖에 나와서 콧바람 쐬고 온 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동서 손목을 확 채가시더니 저한테는 너도 앞으로 시댁 왕래 좀 적당히 하라고 한 소리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날 저녁에 심지어 동서한테 문자 한 통 받았어요. 당분간은 시댁에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고. 제가 그 문자 남편한테 그대로 보여주면서 화를 얼마나 냈는 줄 몰라요. 이거 어머님이 그냥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니라 집에 붙들어 있는 몸종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다. 평소 같았으면 자기 엄마한테 말이 심하니 어쩌니 했을 남편도 그날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우선은 좀 지켜보자 하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의 발길을 다시 끊게 됐습니다. 제가 불편해서가 아니라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동서가 불편할 일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돼서요. 갈 때마다 속만 뒤집어지는데 차라리 안 가고 안 보니까 좀 낫다 싶었죠. 다만 아직도 그 시댁에서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을 동서만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종종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대낮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동서예요. 그런데 세상에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니까 도망치듯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동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울지 말고 말을 해봐, 어? 뭐가 그렇게 서러웠던 건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품에 안겨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선 겨우 진정을 하고 어깨를 들썩이던 동서.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배는 불러가지고 얼굴은 엉망이 돼서는 컵을 들고 앉아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머릿속에 비상벨이 딱 켜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 어머님 얘기를 꺼내자마자 순식간에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선 제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그간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꺼냈죠. 경악했어요. 첫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저 좀 살려달랍니다. 식구가 없다고 살려면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도망갈 곳이 없다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생판 남인데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형님, 저 그동안 뱃속에 복덩이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고 지내려고 했어요. 부모 없어서 못 배운 애라고 자기 손주한테 가르칠 건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면서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시면서 절 괴롭히시는 것도 다 참았어요.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요, 형님. 이러다가 복덩이도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형님한테 왔어요. 동선 저한테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동서의 얘기를 듣고 전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아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참 호되게도 오래도 당했더랍니다. 배가 잔뜩 불러있는 동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 청소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 시어머니 사는 집에 네 속옷 빨래통에 넣어두냐며 밥을 먹고 있는데 식탁에 속옷을 집어 던지질 않나. 기댈 곳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 시댁에서라도 잘해야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 거라면서 지독하게도 정말 지독하게도 괴롭혔더군요. 오늘도 밖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일이 있었는지 빨래통을 저한테 집어 던지셔가지고 평소에도 자주 있던 일이라 익숙한데 그거 하마터면 배 맞을 뻔했어요. 우리 복덩이 잘못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찾아갈 곳은 형님뿐이고. 덜덜 떨면서 배를 끌어안고 얘기를 하는 동서의 말에 놀라서 혹시나에 팔을 확 걷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교묘하게 맞고 지냈는데 안 보이는 팔 안쪽이 얼룩덜룩하니 꼬집힌 자국이 가득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티가 날까 싶어서 늘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했었다고.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집 대문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떡해요, 형님? 어머님이신가 봐요. 저 여기 없다고 해주세요. 제발요. 이러다가 형님까지 어머님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여기 조금만 있다가 제가 집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큰 소리가 나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 뒤로 쏙 숨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동서를 보니까 이가 부득부득 갈려서 턱에 근육이 빡 올라오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워서 숨냐고. 동서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까 당당하게 굴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작정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동서를 보고 나서 가재미 눈을 뜨시고 절 째려보시면서 이럴 줄 알았답니다. 뭐가 이럴 줄 알아요. 어머님, 어떻게 사람 탈을 뒤집어 쓰고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아들들은 어머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참 진짜... 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의 훈수질이야? 어?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냐고. 내가 내 며느리 길 좀 드리겠다는데 내가 너한테 지랄했어? 너 대신 얘 갈궈주면 감사합니다 해도 모자랄 판국에 네가 뭐 그렇게 잘나서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드냔 말이야?
자기가 한 그동안의 악행들이 단순히 며느리 길들이기였다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는 동서를 끌고 저희 집을 나가려고 했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필사적으로 막아섰어요. 그러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제 뺨을 올려붙이시더라고요. 동서는 울고불고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차라리 저를 때리시라고, 형님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서 그 와중에도 절 감싸고 들려 하고요. 진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뺨을 시원하게 한 대 바로 맞받아 쳐줬어야 했는데 더 큰 복수를 위해 한 발자국 물러서 꾹 참았습니다. 근본 없는 집구석인 거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수준이 밑바닥이 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저 동서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한 며느리 아니에요. 사람 잘못 건드려도 제대로 잘못 건드리셨다고요. 기대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 말년 하나는 확실하게 외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 뭐? 이게 어디서 끝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대들길? 저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 들어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사돈 목소리 나니까 방금까지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고 있던 시어머니도 갑자기 싹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방금 맞았거든? 나 시집 잘 보낸 줄 알았지? 여기 완전 깡패야. 이 인간들 고소하고 당장 이혼해야겠으니까 아버지 모시고 와. 나도 이렇게 근본 없는 집구석에서 영준이 못 키우겠다. 영준이 아빠한텐 내가 전화할게. 뭐? 너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금 당장 거기로 갈게. 아유, 사돈 어른. 지금 뭔가 얘가 단단히 오해를 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며느리들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한 소리 한 걸 가지고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지금 당장 이혼 서류 들고 네 동생 데리고 우리 집으로 튀어오라고. 다들 사색이 돼서 저희 집으로 몰려왔네요. 이렇게 집안일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을 줄 예상도 못했던지 시어머니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저한테 너 대체 어쩌려고 일을 크게 만드냐고 저한테 뒤늦게 사과를 하시면서 결국에 이게 다 둘째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냐, 우리끼린 잘 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나 하시고 전 그런 시어머니의 팔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저희 집으로 모였고 친정 부모님은 잔뜩 화가 나셔서 제가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그것부터 살피시더라고요. 퉁퉁 부어오른 제 뺨을 보고 저희 친정아빠가 남편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먼저 동서 팔 확 걷어붙이고 난장판이 된 동서 팔뚝을 보여줬죠. 나야 오늘 하루가 전부지만 우리 동선 매일같이 그런 숨을 다 견디면서 그것도 배가 이렇게 불러선 이걸 다 참고 살았어. 오늘 이혼한다고 부른 건 내 이혼이 아니라 동서 이혼이야. 이런 집구석에서 애를 어떻게 키워? 어떻게 살아? 네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우리 집에 하자를 만들려고? 네가 맏며느리야? 네가 제정신이냐고. 시어머니는 저보고 이런 앞잡이가 또 없다면서 제가 동서를 부추겨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한다고 친정 부모님까지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저한테 손찌검을 하시려고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그 앞을 막아선 건 남편과 서방님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고아라서 더 사랑으로 품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안 볼 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살았던 거야? 아들인 내 눈에만 안 보이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 이러니 집안 조용할 날이 없는 거지. 난 이제 내 가족 지킬 거니까 엄마도 엄마 가족 지키면서 살아. 형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방님은 저와 동서 앞에 무릎을 꿇고 회한의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기가 막혀서 뒷골을 잡고 쓰러지려 하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송장 치르게 할 일 있냐, 쓰러지더라도 나가서 쓰러지던지 해라 하며 매몰차게 집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동서는 제가 아니었으면 용기를 낼 수도 없었을 거라며 서로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 동선 서방님과 무사히 이혼을 했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집과 인연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서방님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대신 꼬박꼬박 아이를 보러 찾아오고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저희 집 근처에 살면서 저희 식구들과 계속해서 왕래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젠 저희 부모님을 이모, 이모부라 부르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요. 평화를 찾은 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와서 받아보니 시모더라고요. 자식들도 하나같이 다 떠나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면서 저보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픽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요. 저 잘못 건드렸다고 했죠?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 말년 외롭게 만드는 건 자신 있다고요. 3년이나 버틴 거면 올해도 행복하셨네요. 앞으로 대가 톡톡히 치르면서 살아보세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 안쓰러워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말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람 괴롭히는 맛에 살던 저희 시모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만들었네요. 집구석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결국 가장 외로워지는 법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 교사 등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7살 박현지라고 합니다. 같은 학습지 일을 하는 동료 교사의 추천으로 여기 유튜브 채널을 듣게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전 특히나 운전하고 다니면서 자주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사람을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써서 유튜브 매니저분에게 보내게 됐어요. 전 평범한 사람이지만 제 사연은 평범치만은 않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부모님 2분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 평범한 집이에요. 아버지는 원래 야채 첨가물 도매업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16년 전에 장사를 접으시고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일평생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우리 남매를 키워주셨고요. 우리 집이 부유하진 않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우리 남매 대학도 다 보내주시고 부모님 2분 노후까지 준비되어 있으시니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죠. 전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길 잘했어요. 친정집에 학교 다닐 때 받은 선행상도 제법 많답니다. 전 교사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대학 전공도 사범대를 가서 졸업했죠. 하지만 졸업 후 도전한 중등교원 임용 시험에서 끝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교사 자격은 되니 처녀 때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 역사다 보니 주요 교과목이 아니라 이후에 학원 강사를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 성격 탓인지 어찌저찌 지금까지 학습지 교사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교사 일을 하며 살고 있네요. 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정 환경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만나고 그들의 힘든 고충을 상담하는 일도 자주 했어요. 제가 워낙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경청해주는 편이다 보니 마치 전문 상담사처럼 그분들은 절대 절 의지하고 사정들을 털어놓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게 됐죠. 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천직인 모양입니다. 그런 저도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었네요. 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과 친구의 선배 친구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대학 때엔 여럿이 같이 자주 어울려 노는 오빠 정도의 사이였다가 제가 졸업하고 나서 우린 정식으로 사귀게 됐죠. 제가 중등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절 많이 도와준 남편에게 저도 어느샌가 의지하고 마음을 열게 된 거죠.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다정하고 세심하게 주변을 잘 챙기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와 사귀면서 우리 집에도 몇 번이나 놀러와서 넉살 좋게 밥도 얻어먹고 부모님과 술도 한 잔씩 기울이는 사이가 됐죠. 그러다 보니 우리 집 부모님과 오빠까지 남자친구를 이미 심서방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집 식구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게 우리 집 식구처럼 드나들며 1년 넘게 사귀다 보면 한 번씩 자기 집이나 식구들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남편은 자기 집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저랑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나오는 길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다정다감한 남자가 핸드폰에 뜨는 수신자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아주 말투가 쌀쌀맞고 짜증나는 투로 돌변해서 전화를 받았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얘기론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일은 들어줄 때까지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날은 회사 교육이 잡혀 있어서 대구까지 모셔다 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래, 언제 온다고? 결혼식은 토요일 1시다. 고집 쓰신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대구까지 가는데 3시간 넘을 텐데 아침 9시에 출발하는 걸로 알겠다. 글쎄, 저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같은 얘기로 두 사람은 날카롭게 실랑이를 벌였어요.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졌는지 남편은 세상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쉬며 힘들어했습니다. 웬수지, 웬수. 아마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전화를 하루에도 10통도 넘게 하시겠지, 이분은. 가끔 시부가 이런 식으로 전화하셔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남편은 결국 짜증이 폭발하게 되는 일을 몇 번 목격했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남편이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둘이 소주를 한잔하면서 처음으로 자세하게 남편은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진 어려서는 사업을 하셨고 그거 말아먹고 난 다음부턴 택시기사를 하시면서 사셨어. 넉넉하진 않지만 엄마도 일을 하셔서 맞벌이로 나랑 동생을 키울 정도로 책임은 다 하셨지만 우리 아버진 같이 지내기 힘든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야.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다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무엇이든 자기 성미에 남들이 맞추지 못하면 심하게 화를 내고 짜증도 내지. 심할 땐 구타도 많이 했어. 그 사람, 우리 집 사람들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오면 덜덜 떨었어. 아무 일도 아닌데 술병 깨고 집안 살림살이 던져대면서 특히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많이 맞고 사셨지. 내가 군대에 다녀와서도 우리 엄마한테 술 먹고 또 그 짓거리를 하길래 내가 두 팔 잡고 힘을 써가며 처음으로 말렸지. 아버지,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나이 먹고도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셨습니까? 이 새끼가 감히 나를 막아서 어디 그래 너부터 내 손에 죽어봐라. 애미라는 년이 자식 새끼 교육도 그따위로 시키니까 지 애비한테 이렇게 힘을 쓰지. 이렇게 아버진 화가 나서 버둥거리면서 날 죽일 듯이 때리려고 했지만 이미 젊은 날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 몇 분 동안 그러더니 포기하고 나가버리더라. 그 뒤론 나한테 감히 못 덤비셔. 아버진 그렇게 나가고 나서 아직 어리고 대들지 못하는 내 동생을 잡아다가 분풀이로 엄청 때리시더래. 원래 아주 비열한 사람이야, 아버진. 강하고 힘이 센 자,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에겐 한마디도 찍소리 못하고 세상 선량한 척 다 하지. 그런데 자기에게 어쩌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 그 당신 어린 나와 동생, 엄마 이런 가족들 자기 기분 안 좋은 날이면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 피해서 엄마랑 이모 집에 며칠씩 숨어있던 적도 있고 집에 경찰도 몇 번 왔었어.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지금까지 좋지 않아. 그리고 취직하는 대로 우리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았어. 우리 엄마도 그런 아빠와 이혼하고 싶으셨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엄마한테 늘 협박하는 것이 자기 버리고 이혼하면 네 아들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니 엄만 참고 살 수밖에 없던 거야. 이제 나이 들어서 젊을 때만큼 폭력을 드러내고 심하게 하진 않아서 그나마 같이 사시는 거지. 그래서 난 핏줄이기 때문에 연민은 느껴지지만 절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함께 살 생각은 추호도 없어. 현재 너와 앞으로 결혼할 생각하고 있어서 내 치부와 같은 부끄러운 가족 얘기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이런 날 이해하고 결혼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니? 그날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청혼 같지 않은 청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은 건 분명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생각지 못한 가정사를 가진 남자다 보니 왠지 마음이 복잡했죠. 전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사실 오늘 남자친구한테 청혼 받았었다? 그래? 동현이가 너한테 드디어 청혼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청혼했는데? 그게 좀 복잡해요. 동현 씨는 결혼해서 우리끼리만 살겠다는 의지가 강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랑 사이가 아주 안 좋거든. 아니, 동현이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왜? 그 아버지란 분이 폭력적이고 고집도 세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하셨대요. 지금이야 나이도 들고 자기만 같지 않으니까 눈치 보시긴 하는데
그런 시아버지가 있다고 하니까 좀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동현 씨 봐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저에게 대뜸 내가 동현이도 몇 번 집에서 찾아와서 보고 사람은 참 괜찮아서 내 사윗감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런 인간이면 아무래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됐다. 그럴 것까지야. 어차피 우린 분가해서 살 텐데요. 어이구 이거사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어. 너희 남자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가정폭력 보고 자란 거 아니냐. 그런 말 있어. 폭력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지 아버지 욕하면서도 꼭 따라한다고. 지난번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든 여자들한테 폭력 쓰는 남편들을 잘 살펴보면 어렸을 때 꼭 그런 애비 밑에서 컸다니까. 아무래도 엄만 동현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다. 어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알겠니?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알아왔던 시간, 사귀었던 시간 통틀어서 남자친구의 폭력 성향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같은 과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주 사람 좋다며 주변 평판도 좋고요. 오히려 다정하고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주변에 늘 사람도 많았죠.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만들면서 재밌다고 사람들이 모두 남자친구를 좋아하죠. 회사 내에서 상사들도 예쁘게 보고 어딜 가든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타입입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 욕하거나 욱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이 남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아래서 자랐다는 과거를 알게 됐다고 해서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지다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반면에 혹시 아직 나와 크게 싸울 일이 없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을 텐데 혹시 나중에 남편도 그 감춰진 폭력 성향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양가 상견례를 잡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왠지 미적거리니까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만 같았어요. 현지야, 부모님께 우리 결혼 말씀드렸니? 우리 부모님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토요일은 다 시간이 괜찮으시다고 하는데 어느 날로 상견례 날짜 잡을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지 당분간 어렵다고 하시네. 그래, 그럼 일단 내가 집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리면 어떨까? 글쎄, 혹시 내가 지난번 우리 아버지 얘기한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니? 남자친구가 먼저 전곡을 찔렀어요. 차마 전 그에게 대고 어떤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둘러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말 없이 통화는 끝났고 며칠 동안이나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전 오히려 제 마음을 깨닫게 됐죠. 그의 아버지 때문에 생긴 염려보다 그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걸요.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 겨우 자신의 부끄러운 집안 얘기를 용기 내서 꺼냈는데 내가 변심한 줄 알고 나에 대한 마음을 접었구나. 이로 어쩌면 좋지? 전 너무 다급하고 걱정이 됐어요. 남자친구가 마음속에서 절 이미 지워버렸으면 다시 저를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해요? 전 이미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다 감수하고 결혼하고 싶을 만큼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졌어. 엄마는 눈을 감으면서 제 앞에서 손사리를 치셨죠. 심서방 말이다. 너 남자친구 일주일 동안 퇴근하고 나서 너네 아빠 택시회사 앞에 가서 매일 기다려서 만났대. 만나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다.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아빠가 될 수 있으니까 각서라도 쓰겠다며 너희 아빠 설득했단다. 아유, 처음엔 너희 아빠도 결혼 안 되겠다고 타일렀는데 심서방의 고집을 어떻게 꺾겠니? 그 정도 의지 가진 남자면 내 딸 눈에 눈물 날 일은 없겠다 싶으셨다는구나. 그래, 결혼해, 너희들. 전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대로 달려나가서 남자친구를 만났죠. 그리고 그대로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 버렸습니다. 동현 씨, 정말 미안해. 한순간이라도 자기를 오해했던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난 자기 없이 못 살 것 같아. 일주일만 못 봐도 이렇게 그립고 그리운데 어떻게 헤어져? 우리 당장 결혼해요. 남자친구는 절 품에 안으며 저의 마음을 확인했기에 또 장인 장모님 결혼 허락을 받아낸 기쁨에 울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린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의 공언대로 우린 따로 신혼집을 얻어서 둘이서만 살게 됐어요. 약속한 상견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를 만나기 전엔 들은 얘기가 있으니 무척 긴장이 됐죠. 하지만 막상 시부를 뵙고 나니 생각보다 평범한 분이시더군요. 키도 작으시고 몸집도 왜소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는 자신도 예전에 택시기사를 하셨다며 우리 아버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셔서 한참 동안 두 분이 택시기사의 애환을 얘기하면서 의외로 분위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시모도 60대의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이셨고 남동생은 남편보다 2살 아래인데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시모도 남동생도 대화를 나눠보니 모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괜찮은 분들이셨습니다. 저와 친정 부모님은 그래서 상견례 이후로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폭력 가정에서도 잘 커서 인격 형성이 올바르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도 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남편과 함께 돈을 모아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니 아이를 낳기 전에 대출을 껴서라도 마련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서울 상도동의 20평대 아파트를 청약받아서 입주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낳고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아파트 대출금은 2억이나 됐지만 맞벌이로 절약하면서 살다 보면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미처럼 알뜰살뜰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은 제가 결혼 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제가 아는 사람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다정하고 자상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좋은 가장이자 아빠였어요. 남편에게서 폭력적인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가 시댁에 가는 날은 1년에 몇 번 안 됐어요. 구정과 추석 그리고 제사 한 번, 어버이날, 아버님 어머님 생신 이런 날은 시댁에 찾아뵙고 그 외에 자주 가는 일은 없이 지냈죠. 사실 결혼 초반 시모와 약간의 기싸움은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일주일에 2번은 전화를 했으면 하셨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을 시켜주길 원하셨죠. 용돈도 아버님 어머님께 각각 50만 원씩 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모의 요구에 남편은 해결사처럼 나서서 중간에 잘 중재를 해줬죠.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니까 바라시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해드릴 건 해드리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분명히 해두는 게 좋아. 저에게 이렇게 말한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와 얘기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내용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는 아들이 직접 하기로 했고 명절과 뭔가 뜻깊은 날에만 모이고 외식을 한다고 했어요. 용돈은 2분 합쳐서 50만 원 드리기로 했고요. 아들 말엔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하기로 정하셨지만 며느리인 저한텐 그 이후에 몇 번 다른 요구도 하셨죠.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녹록한 여자만은 아니거든요. 어머님, 제가 맞벌이하는 여잔데 그렇게 자주 뵙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머님께서 저희 생활비 보태주실 건가요? 우리 애기들도 시댁에서 어머님께서 봐주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드리고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니 그 뒤론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제가 따로 용돈 드리고 선물도 해가면서 잘 해드리긴 했죠. 가장 걱정했던 시부는 사실 저와 교류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시부에 대해 경계를 했기에 시부와 둘이서 지내는 일도 없었고 뭐 말씀을 거시거나 해도 전 칼같이 자르고 피했어요. 시부는 눈치가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제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으니 그분도 절 대면대면하게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용돈이나 비싼 양주 등의 요구는 가끔 하셨지만 저보다 남편에게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뭐 그럭저럭 그렇게 전 시댁과 적당히 풀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온 지 몇 년 뒤에 서방님도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3년간 서방님과 같은 직장에서 격리로 근무하던 아가씨와 연애를 했고 소속감과 유대감 때문인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비교적 빠르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은 힘든 어린 시절을 같이 겪어온 동료애 같은 것이 있어서인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끈끈하고 서로를 위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서방님이 연애한 아가씨를 따로 만난 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 궁금한 나머지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결혼할 아가씨가 어때 보이냐고 물어봤죠. 그냥 착하고 평범한 아가씨야. 나이도 26인가? 참 착하고 참해 보이더라고. 시댁에 시누이가 없어서 분란이 적었는데 동서가 잘못 들어오면 또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 시댁에 들어올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서방님은 저보다 1살 어렸는데 결혼한 뒤 절 누나처럼 잘 따르며 서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시댁보다 먼저 우리 집에 동서 인사를 시키러 왔어요. 그렇게 처음 동서를 만났죠. 요새의 젊은 아가씨답지 않게 사람이 차분하고 딱 보기에도 참 순하고 착해 보인다 싶었죠. 게다가 나이가 28살이면 요즘 같아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 보면 대개의 경우 사회 초년생의 나이죠. 하지만 동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한 탓에 이미 서방님네 회사도 6년이나 다녔대요. 동서는 사회 경험이 많았고 할머니가 21살 때 돌아가신 뒤론 혼자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왔으니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동선 고아와 다름없이 자랐다는군요. 동서의 부모님은 동서가 아기 때 이미 이혼을 해서 아버지가 자기 부모에게 동서를 맡기고 나가서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곤 했대요. 그마저도 동서가 고등학생일 무렵은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끊겨버렸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 동안 시골에서 혼자 계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대요. 할머니가 친절하고 따스하게 품어주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동서에겐 부모이자 유일한 보호자로 고마운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워낙 사는 게 팍팍하고 당신도 허리와 무릎 관절염이 심하셔서 늘 아프셨기에 동서에게 잔소리도 심하고 말도 툭툭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심정적으로 어디 의지할 어른도 없이 자란 동선 철이 일찍 든 편입니다. 동서가 이와 같이 담담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 모습이 제 눈엔 그렇게 짠하면서도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 형님, 제가 혼자 자라서 늘 언니가 갖고 싶었는데 혹시 형님하고 언니처럼 의지하면서 지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동선 수줍어하면서 저에게 친밀감을 표현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위로 오빠 한 명뿐이라 여동생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우리 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동서한테 내가 친언니처럼 잘해줄게. 빈말이 아니라 전 그날부터 동서를 제 친동생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동서에게 크나큰 일이 닥쳤을 때 제가 발벗고 나서서 모두 해결해줬고 말이에요. 그 큰 사건에 대해선 앞으로 찬찬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동선 말이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날도 그 착한 심성을 숨기지 못했어요. 시댁의 시부모님과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마치고 시모와 제가 식탁을 치우는데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겁니다. 아우, 예비 동선 손님으로 여기 처음 왔는데 무슨 설거지예요. 저기 거실에 가서 과일이나 먹고 있어요. 형님 아니에요. 식사 잘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설거지는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이나 설거지하지 말고 손님 대접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동서는 한사코 마음이 편하다면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전 속으로 이게 아닌데 했지만 그런 동서를 시모는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착한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한 뒤로 분가해서 사는 동안에도 시댁에 저보다 자주 왔고 시댁에 허드렛 일이나 집안일을 종종 맡아서 하곤 했어요. 힘들고 어렵게 자라온 사람이니 시부모님이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좀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전 알죠. 결혼해서 시댁 식구로 산 지 3년쯤 됐으니 우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말이에요.
시부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소시오패스 같아 보였어요. 성격이 괴팍하고 꼬장꼬장하다 보니 동네에서 같이 노는 친구나 불러낼 사람도 딱히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죽을 맛인 거예요. 시부가 좀 외출도 하고 나가 있어야 집에 있는 가족들 숨통이 트일 텐데 주구장창 집에만 있으니 말이죠. 시모는 이런 시부와 40년 가까이 사신 분이니 그 속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시모는 자기가 바깥 모임도 여럿 만들고 개 모임도 하면서 웬만하면 집에서 시부와 같이 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시모의 환갑 때 일이 생각나네요. 시부랑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가시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전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가셨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에 300만 원이 넘는 베트남 효도 패키지 여행을 예약해서 환갑 선물로 드렸어요. 하지만 시모의 표정이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언짢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희 아버지랑 나랑 둘이서만 여행 가라고 끄는 표인 거냐? 네, 숙소도 비행기도 모두 최고급이라 편하실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최고로 인기 많은 상품이래요. 아유, 난 이거 안 갈란다. 환불하고 그거 대신 돈으로 다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전 가만히 있었어요. 난 너희 시아버지랑 여행 같은 거 안 간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난 내가 알아서 따로 가마. 이렇게 시모가 싫어하시니 하는 수 없이 전 예약 취소 수수료 20만 원을 물고 여행비를 환불받았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렸고요. 다음 달에 시모는 그 돈으로 자기 친구들과 베트남에 여행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자식들이 생각해서 끊어온 부부 여행도 그렇게까지 싫어하실 일인가요? 전 이때부터 우리 시부모도 평범한 지방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체감했어요. 서방님과 동선 결혼 뒤에도 맞벌이로 같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동서가 임신을 하자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방님도 직장 내 갑질하는 상사로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던 참에 얼마 뒤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서방님이 사시는 동네 아파트 상가 1층에 세를 얻어서 카페를 창업했던 겁니다. 회사 퇴직금과 대출금을 보태서 호기롭게 창업을 하고 한동안 서방님과 동선 그 카페를 잘 운영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카페는 1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됐죠. 일단 아파트 상가의 월세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에요. 다달이 170만 원을 가게 월세로 내기 위해서 아메리카노가 3,000원 하는 커피를 과연 몇 잔이나 팔아야 했을까요? 게다가 인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카페에 오신 손님들은 썰물처럼 빠졌다고 해요. 그렇게 파리가 날리기를 몇 달 만에 결국 가게 월세 등을 버티지 못하고 서방님네 카페는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도 상당해서 살고 있던 빌라 전세금을 빼야 할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갓난쟁이 아들까지 있으니 동선의 부부는 참 딱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어쩔 수 없이 서방님네 식구들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고 서방님은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데 서울 회사까지 출퇴근이 어려우니 서방님은 직장 근처에 고시원을 잡아서 평일엔 고시원에서 주말엔 시댁으로 내려와 지냈어요. 그리고 갓난쟁이를 키워야 하는 동선 홀로 시댁에서 살아야 했고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시모는 밥 때만 집에 들어와서 시부 밥을 챙기고 또 나가는 하루를 보냈었대요. 만약 시모가 밥을 제 시간에 안 주거나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시부는 또 눈이 돌아가서 시모를 달달 볶았는데 동서가 그래도 집에서 시부 정심을 챙겨주게 되니 시모는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게다가 착한 동선 시댁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하니 시모는 동서 덕에 정말 날개를 달고 바깥일을 돌아다니며 재미나게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아침 먹고 나가서 주위가 컴컴해진 시간에서야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렇다 보니 집엔 시부와 동서 그리고 아기 이렇게 셋이서 지내는 날이 많았던 겁니다. 동서는 분가에서 살 땐 미처 몰랐다고 해요. 시부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인지 말입니다. 시부는 자기 기분이 나쁜 날이면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고 동서에게 욕까지 하더랍니다. 그리고 음식 타박은 어찌나 하고 자기 입에 맞는 생선 요리와 김치 2가지 이상의 식탁이 없으면 숟가락을 던졌대요. 심하면 정말 밥상을 뒤엎었대요.
갓난아기를 키우기도 바쁜 동선 시부까지 모시고 사는 이중고에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1년 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이라도 모으면 남편과 시댁에서 나가 살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겠다는 마음으로 버텼던 동선 어느 날 목소리가 잔뜩 신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요즘에요. 우리 뒷마당에 어떤 새끼 고양이가 한 번씩 들어와서 놀다가 내가 다가가면 도망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밥이랑 물그릇 놓고 몇 날을 보고 하니까 얘가 이제 저를 주인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비가 억수로 오는 날 텃밭 작업할 때 쓰던 우비를 뭉쳐놓은 곳 사이에 그 고양이가 그 속에서 나가지 않고 지내더라고요. 비에 맞아서 오들거리면서도 그 우비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저를 보고 애처롭게 우는데요. 그 고양이 신세가 마치 나 같은 거예요. 너도 나처럼 오갈 데 없어서 이 집에 의지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정 그 고양이에게 정이 들어버려서 몰래 키우고 있었어요. 우비 속에 한참 있었으니 이름도 우비라고 지어주고요. 우비인 다른 가족들이 오면 모습을 감추고 제가 나타나면 야옹 하고 울면서 반기고 숨어있던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귀여운 고양이 우비와 전 정이 깊이 들어버렸어요. 학가에서 무서운 시부랑 살면서 힘들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뒷마당에 나와서 우비랑 놀면 그 시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요. 동서는 그렇게 우비라는 새끼 고양이를 가족들 몰래 키우면서 삶의 작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의 은밀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부는 뒷마당에서 우비와 놀고 있는 동서를 보고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어쩐지 요즘 고양이 새끼가 우는 소리에 내가 낮에 잠을 자꾸 깬다 했더니 내 집에서 이런 지저분한 동물을 키워. 너 지금 제정신이냐? 당장 저 고양이 내쫓아. 제 발로 집에 찾아온 동물은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라 절대 함부로 내치면 안 된다는 옛말 할머니한테 들으면서 자랐어요, 아버님. 이 고양이가 집안에 넝쿨째 들어온 복덩이거나 혹은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는 액마개가 될 수 있대요. 제가 아버님 불편하시지 않게 고양이 잘 관리하고 보살필게요. 제발 집 마당에서 키울 수 있게 부탁드려요. 탐탁지 않아 하는 시부를 뒤로하고 불쌍한 며느리 소원이라는데 한번 들어주자며 시모는 그 고양이를 키우는 걸 허락해 줬어요. 우리 순수한 동서는 그렇게 우비 고양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라 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우비는 착하고 순수한 동서를 그렇게나 따르고 애교를 피웠다고 해요. 하지만 우비와 동서에게 날벼락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낮술을 마셨는지 벌겋게 취해서 들어온 시부는 뒷마당에서 우비를 발로 차고 곡괭이를 내리칠 듯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동서는 허둥지둥 달려가서 그런 시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자식같이 정주고 키우는 고양이에요. 아버님, 동물한테 그러시면 천벌받아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고양이를 보호하려고 껴안고 있는 동서를 보며 시부는 눈에 흰자위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말이다. 저 고양이 대신 네가 맞을래? 난 지금 누구 하나 두들겨 패야 기분이 개운해질 것 같은데 말이다. 그럴 거냐? 그렇게 막말을 하고 웃는 시부를 보고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시부는 고양이를 감싸고 있는 동서의 등이며 어깨를 발로 몇 번이나 걷어찼다고 합니다. 아휴, 간만에 사람 걷어차니까 살 것 같네. 앞으로도 그 고양이 키우고 싶으면 나한테 한 번씩 맞아다오. 그러고 얻어맞은 동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던 것이었죠. 엉망인 모습으로 갑자기 저를 찾아온 동서를 보고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준 거예요. 형님, 저 매일 시부에게 당하고 살아요. 그래도 그동안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소리 지르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어떻게 계속 시부랑 같이 살겠어요. 대성통곡하는 동서를 보고 저까지 동서에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짓까지 당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가족 하나 동서를 구해주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내가 동서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일단 집에 CCTV부터 설치하자. 그리고 동선 서방님과 시모의 도움을 구해야 돼.
집에 다른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동서만 이렇게 당하고 사느냔 말이야. 동선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시부는 정말 악독하고 교묘한 사람이에요. 자기 수 틀리면 시모나 내 남편한테까지 소리 지르고 화풀이해요. 하지만 시모는 바깥에 일이 있다면서 나가버리고 내 남편은 돈 벌러 회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힘도 없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가고 나면 저한테 본색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개패듯 때리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동서가 이런 일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청해야지. 서방님은 뭐래? 자세히 말 못했는데 남편도 대충 눈치채고 있어요. 자기도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았다면서 자기도 알고 있겠죠. 근데 하던 사업이 망해서 우리 나가서 살 집도 없으니 어쩌지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시부가 한 번씩 우리 남편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동철아, 너희 할아버지 유산으로 남겨준 과수원 알지? 그게 요즘 신도시 개발된다는 얘기가 조금씩 있더라. 개발만 되어봐. 그 땅이 얼마나 될지. 나는 말이다. 장남이고 뭐고 우리 모시고 사는 둘째 널 믿는 거 알지?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지. 그 과수원 땅이 누구한테 유산으로 갈지 말이야. 남편도 저도 한푼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시부나 시모한테 별소리 못하고 참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유산이라도 잘 받으려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꾸 저한테 좀만 기다려달라고 자기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참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아버지 유산으로 좋은 아파트 사서 나가서 살자고. 저 그렇게 2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형님이 보시기에도 저만 참고 살면 다 잘 되는 걸까요? 동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시부는 동서가 참고 살아주니까 지금 그렇게 더 멋대로 하는 거라고. 서방님한테 강하게 나가자. 당장 시댁서 나가 살지 않으면 이혼할 거라고 말이야. 그때 전 동서의 팔뚝에서 멍자국을 봤어요. 그리고 동서의 옷을 걷어서 상처와 멍자국이 한두 군데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 이런 몸까지 될 지경으로 참고 살았던 우리 동서가 너무 안 돼서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제가 나서서 동서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전 동서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가서 몸에 있는 폭력의 상처들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CCTV를 마련해서 시댁에 아무 가족 없는 틈을 타서 이곳저곳에 설치를 했어요. 특히 길고양이가 머무르는 마당에서 자주 맞는다고 하니 그곳에도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설치를 했죠. 동서, 이 정도면 폭력의 증거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거야. 상황 봐서 서방님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분가하자고 해야 돼. 만약 말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혼하겠다고 말이야. 알겠지? 동서는 무서워서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형님. 시부는 제가 남편한테 이혼 얘기라도 꺼내면 고양이도 죽이고 저도 죽인댔어요. 바보 같은 소리야. 정 걱정되면 고양이는 우리 집에서 맡아줄게. 동서가 용기 내야만 하는 일이야. 뒷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응? 제 단호한 눈빛을 읽은 동선 겨우겨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기로 말이죠. 동서는 며칠 뒤 자기 남편에게 당장 시댁에서 나가서 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서방님도 얼마나 시부가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더 이상은 동서에게 참고 살라고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아직도 옛날 버리지 못하셨나 봐요. 얼마 전에 이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셨다면서요. 요즘 누가 아빠 같은 사람을 참고 같이 살아주겠어요. 전 아버지와 아내를 같은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뭐라고? 이 벼락 맞을 놈아. 너희들 갈 곳 없을 땐 이 집에 기어들어와서 살겠다 해서 걷어줬더니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 다 늙은 애빈 버리겠다 이거냐? 내가 아직 과수원 땅도 있어. 그 유산 못 받아도 괜찮은 게야? 나한테 이런 취급할 수는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우리 아내 구박하고 구타까지 해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버지가 늙었다고 내쳐요? 아직도 저렇게 노인네 힘이 팔팔해서 우리를 괴롭히는구만. 그깟 유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아내에게 참아달라고 말 못해요.
오죽하면 그 착한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나오겠어요. 뭐야? 이혼? 그년이 그러디? 네, 아버지한테 당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계속 아버지랑 살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급히 마당으로 나갔다고 해요. 아마 그 고양이한테 화풀이를 하던 인질로 삼고 서방님네가 못 나가게 하던 그럴 요량이었겠지만 그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양이는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맡아두고 있었거든요. 어디 갔어? 그 썩어 빠질 고양이 새끼 어디 갔냔 말이야? 서방님은 후일 우리 집에 와서 이날의 일을 얘기하면서 말했습니다. 늙고 나서 그 성질이 잠잠하길래 아버지가 좀 변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 사람 본성은 어디에 안 갔네. 그날 아버진 내가 기억하는 악마같이 때리고 괴롭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그리고 며칠 뒤 서방님과 동선 서울에 월세방을 얻어서 시댁에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시모는 울면서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고 해요. 예. 아이 니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난 좀 살만해졌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인간 안 변했어. 하나도. 그냥 눈치나 보면서 몰래 그 성질 풀고 있었지. 나 더 이상은 남편이랑 못 살겠다. 내가 남은 여생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네 나갈 거면 나도 데리고 가. 나만 놔두고 가지 마로.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동안 아버님이 저한테 한 짓 다 알고 계셨죠? 아니. 다 알면서 저를 욕바지처럼 방패처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전 어머님은 그래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대신 당하고 사니까 못 나가게 잘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어른인데 당해봤던 여자로서 절 구해주셨어야죠. 막아주셨어야죠. 모르는 소리 마라. 난 수십 년을 맞고 살아왔어. 고작 2년 당한 걸로 내 앞에서 어디? 시모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동서에게 할 말이 없을 텐데 참 어른답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시부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똑같습니다. 자기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시모도 결국 시부와 한통속으로 동서를 방패막이로 삼았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전 시모와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시부는 죗값을 받아야 하니까요. 제 대학 동창 중에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로 개업한 친구가 있어서 찾아갔어요. 동서가 당한 일을 상담하면서 시부가 어떻게 죗값 치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죠.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다만 중요한 건 가족 내에서 또는 친인척끼리의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대부분 고소했다가 나중엔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 보거나 고소를 취하거든. 알았어. 내가 가족들을 잘 설득시켜 볼게. 그리고 나 사실 증거 갖고 있어. 시부가 그동안 동서 폭행해온 증거 말이야. 전 변호사 친구에게 시댁에서 촬영해온 CCTV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폭행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친구는 얼굴이 밝아져서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서를 피해자로 해서 시부를 폭행범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물론 과거의 폭행 사실까지 모두 더해서 피해자는 시모, 남편, 서방님까지 온 가족이 함께 고소를 한 셈이죠. 시부는 경찰관에게 돼지처럼 끌려갔습니다. 이 망할 년놈들아, 니들 내비다. 네 남편이야. 날 경찰서에 쳐넣는다고? 나와서 내가 니들 다 죽일 거야. 곡괭이로다. 70이 다 된 노인이지만 이렇게 버티고 악을 써대니 건장한 경찰 2명도 쩔쩔매면서 겨우 시부를 경찰서로 연행해 간 거예요. 그렇게 시부를 경찰서에 보내고 나서야 시댁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서 형량이 결정되기 전에 시부는 언제든 감호소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인 친구는 시부가 가족들 반경 내에 접근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 가처분을 신청해 줬습니다. 이렇게 동서도 시모도 모든 가족들이 시부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처벌이 미약하기만 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시부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풀려나와서 시댁 집으로 찾아와서 시모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방님네 이사간 주소를 알아내고는
곡괭이를 들고 서방님네 집 현관에서 동서에게 당장 나오라며 위협을 가한 거였어요. 미래가 없이 바닥까지 가게 된 시부에겐 접근 금지 명령이고 뭐고 그냥 무시하고 살해하겠다고 찾아갔으니 말이에요. 동서는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하고 서방님과 저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우리는 경찰들이 시부를 잡아갈 때까지 진정시켜야 했어요. 당장 고소 취하지 못해. 나를 감옥에 쳐놓고 너희들이 멀쩡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안 됩니다. 아버님 같은 분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우리 고소 취하 못해요. 뭐? 이 곡괭이로 널 쳐버릴 수도 있다. 내 과수원 땅도 아직 있다고. 절 곡괭이로 치시면 아버님 형량은 배로 늘어나겠죠. 그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과수원 땅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가족에게서 떨어져 살라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절 보던 시부는 갑자기 움찔하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동안 자기 가족들에겐 통했지만 저에겐 그딴 협박은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시부 같은 소시오패스는 오히려 자기 협박이나 위협이 통하지 않으면 본인 자신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부의 난동은 경찰관들이 와서 진압됐고 시부는 재판에서 형량 5년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너무 부족한 형량이었지만 일단 그래도 시부가 감옥에 가 있으니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불안했던지 시모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처분해서 어디 다른 곳에 방을 얻어 가셨어요. 그리고 남편 말론 그렇게 시부가 협박하던 과수원 땅 같은 건 사실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긴 했는데 그건 종친의 소유라서 아버지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었어. 아마 자기도 알고 자식들한테 협박용으로 이용만 한 것이겠지. 이 얘기를 들은 서방님은 탄식을 하고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멍청했어. 아버지 술수에 넘어가서 소중한 아내를 그 사람한테 당하게 살게 내버려 두다니. 서방님은 깊이 뉘우친 만큼 더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동서와 아이들을 아끼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댁 가족 모두 평안함을 찾고 지금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용기 내어서 시부에게 맞서지 않았다면 동서든 시모든 그 아들들이든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남편을 비롯한 시댁 가족들 모두 저에게 깊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없었다면 가족들은 그렇게 시부에게 맞서 싸울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라면서요. 전 그저 나쁜 사람을 처단하고 내 소중한 가족들이 안전하게 되어 다행일 뿐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얘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에 시부와 같이 뼛속까지 못된 인간이 있다면 또 그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면 꼭 용기를 내시고 안전과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도와주실 거예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따뜻하니까요. 그럼 전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